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최인훈의 광장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하시죠. 네, 이제 전체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중립국으로 가는 석방포로를 실은 인도 배 타고르호가 푸른 바다를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명주는 타고르호를 따라오는 갈매기를 보며 과거의 상념 속에 잠긴다. 철학과 3학년인 명주는 아버지의 친구 집에서 살아간다. 명준의 아버지는 8.15 직후 월북하였고 얼마 안 돼서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명준의 아버지가 월북하기는 했지만 명준은 이데올로기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로 대치되어 있는 남북 상황은 명준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명준의 아버지가 북에서 평양 대남 방송에 나온 이유로 명준은 취조실에 불려가서 고문을 당한다. 그래, 철학과면 마르크스 철학도 잘 알겠군. 잘 모릅니다. 잘 몰라? 내 애비 녀석이 말하는 마르크스 철학을 너는 잘 모른다. 수사에 협력만 하면 너한텐 죄가 없어. 아버지가 지은 죄를 내가 대신 씻어야 그런대로 나라에 대한 의무를 지키는 거고, 더 큰 의미에선 아들 된 도리가 서대한간. 얼마 후 경찰서를 나온 명준은 나날이 걱정이 쌓여만 간다. 그래서 여름 동안 인천에 있는 애인 윤혜의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어느 날 명준은 자주 가는 선술집 주인에게 이북 가는 배가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나만의 현실에 환멸을 느낀 명준은 북으로 간다. 북에서 명준은 아버지의 추천으로 노동신문의 기자가 되지만 자신의 희망과 대조적인 북한의 사회 현실에도 절망한다. 이게 무슨 인민의 공화국입니까? 이게 무슨 인민의 소비에트입니까? 이게 무슨 인민의 나라입니까? 제가 남조선을 탈출한 건 이런 사회로 오려던 게 아닙니다. 신문기자 생활의 염증을 느낀 명준은 자원에서 노동 현장에 뛰어든다. 일하던 중 다리를 다치게 되고 입원해 있는 동안 국립극장 소속 발레리나 은혜를 만나 사랑하게 된다. 마침내 6.25 전쟁이 일어난다. 인민군 장교로 서울로 남아한 명준은 그곳에서 월북하기 전 친구였던 태식을 취조하게 된다. 명준은 그에게서 윤혜와 결혼한 사실을 듣게 되고 태식과 윤혜를 놓아준다. 그 후 명준은 낙동강 전선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는다. 거기서 뜻밖의 간호병으로 와 있는 은혜와 다시 만나지만 은혜는 명준의 아이를 임신한 채 전사하고 명준은 포로가 되어 포로 수용소에 갇힌다. 명준은 송환 등록 무렵 제3국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것이 자기를 위해 마련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중립국.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오.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중립국. 북측 대표와 남측 대표는 각자 자기들 쪽을 택할 것을 권유했지만 명주는 끝내 중립국행을 선택한다. 중립국으로 가는 배에 올라탄 명주는 평소 익힌 영어 덕으로 통역 일을 보게 된다. 선장과 석방자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며 선장과 스스럼 없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지냈지만 심한 고독을 느낀다. 어느 날 명주는 계속 배 주위를 맴도는 갈매기를 사랑했던 여인 은혜와 자신의 아이의 환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바다를 푸른 광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날 밤 명주는 배 위에서 행방불명된다. 네, 전체 이야기를 잘 봤죠. 이제부터는 여기에 나오는 인물, 주요 인물들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보겠습니다. 철학을 전공하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남한과 북한 그 어디에도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광장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립국행을 택한 것입니다. 친구 영미의 소개로 명준을 만나 그가 월북하기 전에 여름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그가 월북한 뒤에 영미의 오빠 태식과 결혼했습니다. 명준의 아버지입니다. 해방 후 월북해서 고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념 사이에서 갈등하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국립소속 극장 발레리나입니다. 명준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처음 만나 그 후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 간호병으로 일하다 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 전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과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장, 최인훈. 앞부분 줄거리. 평범한 대학생이던 명주는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치안 당국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뒤 풀려난다. 남한 사회의 환멸을 느낀 명주는 애인인 윤혜를 남긴 채 월북하여 노동신문의 기자로 일하게 되지만 현실 속에서 이념이 왜곡되어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획일적인 북한 사회의 현실에 실망하고 방황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명주는 북에서 만난 은혜와의 사랑을 통해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은혜가 유학을 떠나게 되면서 이마저도 좌절된다. 6.25 전쟁이 일어나 인민군 장교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명주는 간호장교가 되어 참전한 은혜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은혜는 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 죽고 명주는 포로가 되어 포로 송환을 위한 심사를 받는다. 방한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있고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와서 바른편으로 빠지게 돼 있다.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국민복을 입은 중공대표가 한 사람, 합쳐서 5명.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동무, 앉으시오. 명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네, 여기서 잠깐만 보도록 하죠. 명준이 머물렀던 포로 수용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라 그러죠. 1951년 6월부터 인민군 그리고 중공군 포로들을 수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52년 6월부터는 반공포로, 진공포로 이렇게 이제 분리됐고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과 더불어서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죠. 남북 간에. 그때부터 수용소는 폐쇄되었다. 명준이 머물렀던 포로 수용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말한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중립국.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오.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중립국.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앉는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소.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오.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설을 반길 거요. 중립국.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연다.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소.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게임 수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오. 일체의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하오. 동무는 중립국.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무어라 외쳤다.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내뱉었다. 좋아. 눈길을. 장교가 명준을 노려본 이유가 뭘까요? 과연? 네, 보겠습니다. 명준이 북한행을 끝내 거부하자 명준에게 적대적인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방금 도어를 열고 들어서는 다음 포로에게 옮겨버렸다.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만을 되풀이 대꾸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도 자기를 세워보고 있었다. 자넨 어디 출신인가? 서울이군.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면서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압니다.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중립국.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양 만리 이국 땅에 가겠다고 나서니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명준이 중립국이라는 말만 반복한 이유는 과연 뭘 때문일까요? 네, 명준은 남한사회와 북한사회 어느 곳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환멸을 느꼈죠. 이에 남과 북 어느 곳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내보이기 위해서 중립국이라는 말을 반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중립국.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버리렵니까? 중립국.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죠. 여기에 이제 제 몸과 종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각각 뭘 의미할까요? 네,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 몸은 조국인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종기는 대한민국이 지닌 과도기적인 모습, 그 부정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돼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주는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중립.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의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중략. 여기서 이제 북측과 남측의 설득 방식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북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명준을 설득할까요? 자본주의 국가의 부정적인 측면, 이걸 얘기하죠. 또 북한에서 받을 대우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이거는 이제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설득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남측의 설득 방식을 볼까요? 조국애를 강조하고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부탁하며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하겠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거는 감정에 호소하여 설득하는 그런 설득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설득 방식의 차이가 있네요. 265쪽 날개 문제 두 번째. 명준이 천막을 나서면서 막 하하 웃죠. 웃음을 터뜨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중립국을 선택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조적인 웃음. 자조적인 웃음이네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조적인 웃음. 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가을이다. 겨드랑이에 낀 대학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여자를 깔보지는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닌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은 알고 있다. 266쪽의 국국 정리 첫 번째. 광장과 밀실의 의미 이렇게 나오죠. 광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회적인 삶의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공동체 이념을 중시하는 그런 공간을 광장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이념을 추구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이상을 실천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공간이 광장이죠. 거기에 대해서 밀실은 대조적인 의미를 갖는데 개인적 삶의 공간 이렇게 보고 개인적 자유를 중시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 밀실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를 누리며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이것을 보자면 광장을 중요시한 사회는 북한 사회였고 밀실을 중요시한 사회는 남한 사회였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채의 안쪽 좀 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혜에게 말하고 있다. 윤혜, 날 믿어줘. 알몸으로 날 믿어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조선인 꼬로즈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놀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 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도어에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앉고 뒹굴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자, 꼭꼭 정리 두 번째, 부채와 사복자리의 상징성. 자, 부채는 어떤 의미일까요? 부채가 생긴 모양이 이렇게 원뿔 모양인가요? 이렇게 저 끝은 이렇게 넓고 이쪽은 좀 뾰족하게 생긴 게 이제 부채다. 이렇게 보면, 자, 이것의 상징성, 진정한 광장을 찾아 나섰던 명준의 삶의 모습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부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복자리, 그 꼭지적근 같은 그 부분, 뾰족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사복자리는 명준의 현재 처지를 나타내는 거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삶의 극한점, 그리고 새로운 삶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인식의 전환점, 요런 지점을 부채의 그 사복자리, 끝부분,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표현으로 지금 이 작품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의 사복자리에 서 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는 2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만 그들의 사랑을.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주는 처음 알아본다. 부채꼴 사부까지 뒷걸음질 친 그는 지금 핑그르 뒤로 돌아선다. 꾹꾹 정리 세 번째, 2마리 새들의 의미. 은혜와 딸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다새들에게서 죽은 은혜와 태어나지 못한 자신의 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명준이. 그리고 이 2마리 새들은 결국 뭡니까? 명준의 의식의 투사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항해하던 내내 동행했죠, 이 바다새들이. 근데 명준이 자살하고 난 후에는 어디론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자신을 따라다니는 과거의 아픈 기억,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투사물 2마리의 새들이었습니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씌었던 게 틀림없다. 큰일 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 탁 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푸른 광장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뭘까였습니까? 은혜와 딸을 표상하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바다를 가리키는 건데,
즉 이념이 배제되고 사랑과 자유가 존재하며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이 공존하는 참된 광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명준이 발견한, 바다에서 발견한 푸른 광장이 될 것입니다.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잊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부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벌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벌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밤중 선장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얼른 손목에 찬 야광시계를 보았다. 마카오에 닿자면 아직 일렀다. 무슨 일이야? 석방자가 한 사람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에? 지금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신고해 와서 인원을 파악해봤습니다만 배 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장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물었다. 누구야? 없다는 게. 미스터리 말입니다. 이튿날 타고르호는 흰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한 사람의 손님을 잃어버린 채 물체처럼 빼곡히 들어찬 남중국 바다의 훈김을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흰 바다새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마스트에도 그 언저리 바다에도. 아마 마카오에서 다른 데로 가버린 모양이다. 후곡 정리, 삶에 대한 명준의 모색입니다. 우선 첫째는 남한세에 대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공공의 삶을 외면한 채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한 모순을 이제 보면서 절망하는 그런 모습이죠. 두 번째, 북한 사회에 대한 절망. 왜곡되고 획일화된 이념의 지배로 인간다운 삶이 사라진 사회적 모순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래서 결국 중립국익을 택하게 되죠. 남북한 사회 어느 쪽에서도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립국 이러면서 중립국을 선택합니다. 근데 결국 맨 마지막에 바다에 투신하게 되죠. 이건 왜 그럴까요? 진정한 사랑이 가능한 광장과 밀실이 조화된 공간으로서의 바다를 선택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렇게 해서 삶에 대한 명준의 모색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콕콕 정리 두 번째, 명준이 선택이 갖는 의미. 먼저 이제 중립국을 선택했죠. 이념의 갈등이 없는 공간으로서의 중립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는 바다를 선택하게 되는데, 자, 명준이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시달리다가 벗어난 곳이자 은혜와 딸을 표상하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공간이 인 그 바다. 이거는 결국 이념이 배제되고 사랑과 자유가 존재하고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이 공존하는 참된 광장으로 표현된 이 바다가 바로 명준이 선택한 최종의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갖는 이 의미는 뭘까요? 남한과 북한의 정치 현실을 비판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267쪽 날개 문제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누구며 활짝 웃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거울 속의 남자는 명준 자신이죠. 그는 왜 활짝 웃었냐? 은혜와 딸이 마음껏 날고 있는 광장에 몸을 던질 결심을 한 후 마음이 편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이 작품의 제목인 광장은 개인적인 삶의 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아니죠. 이 작품에서 명주는 남과 북위에는 대안의 길이 없는 갈등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아니죠. 이 작품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삶의 극한점이자 새로운 삶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인식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소재. 사북절이. 이 작품처럼 남북 분단의 역사적 사실을 다룬 소설을 가리키는 용어.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습도 좀 하시고 해서 시험에 좀 잘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